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통제 단위별로 필요 업무량을 산출하는 것으로 필요 업무량은 주로 필요한 방문 횟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아까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필요 업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단위 내에 있는 고객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또 그런 고객의 특성이 어떠냐, 또 경쟁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그림은 이 표는 통제 단위 필요 방문 횟수의 산출 가상에 대한 예예요. 고객 등급을 S1 등급, S2 등급, S3 등급 어떤 게 가장 좋은 고객이에요? 도움이 되는 우리 회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S1 고객이에요. S1 고객이 몇 명이면 고객의 수 10명이에요. S2가 12, S3가 11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수를 갖다가 무슨 대리점 조그마한 무슨 뭐 편의점이라고 생각해요. 편의점 중에서 10개 편의점은 상당히 그 성과를 좋게 되기 때문에 S1이라고 명명을 했고, S2로 12개 지점은 뭐 보통 정도고, S3라는 게는 좀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면 우수한 고객한테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는 걸로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근데 중간 고객은 2개월에 한 번 가는 걸로 하고요. 뭐 시원찮은 고객한테는 3달에 한 번씩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개월에 1회 가니까 고객 수가 10이면 1년에 몇 번 가야 돼요? 10번 곱하기 12달 하니까 120회가 나온 거예요. S2 고객은 12 곱하기 얼마예요? 6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2가 나온 거고요. S3 고객은 몇 번 곱하는 거예요? 그 3달에 한 번씩이니까 4를 곱하 4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방문 횟수는 236 정도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그 통제 단위 내에서 경쟁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조정하는 기술을 1로 하지 않고 우리가 1.1 정도 한 10% 정도는 더 해야 된다라고 조정 계수 1.1을 적용한다고 하면 120에다가 1.1을 곱한 132, 72에다가 1.1을 곱한 79, 44에다가 1.1을 곱한 48이 되어서 적어도 이제 목표로 하는 최종 방문 횟수는 236을 그치지 않고 좀 더 해서 259회를 우리가 방문해야 된다. 백하민, 이거 봐봐. 잠정적 영업구역을 설계한다. 아까 우리가 그 영업구역을 갖다가 확정하기 전에 먼저 잠정적으로 영업구역을 설계하는 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영업사원의 수행하는 업무량과 통제 단위 필요 업무량을 바탕으로 영업구역을 나누는 단계인데, 지금 이제 여기 A, B, C, D, E, F, G, H, I, J까지 나와 있고요. A부터 E까지를 구역 1으로 묶었어요. 구역 1으로 묶고 F, G, H, I, J가 2구역으로 묶었어요. 근데 이 필요 방문 횟수를 A부터 E까지 다 더하니까 1구역이 980이 나오고요. F, G, H, I, J가 2구역으로 해서 960이 나왔습니다. 필요 방문 횟수가 이제 뭐 여기 지금 980, 960 되니까 거의 균형 있게 지금 방문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시장 잠재력을 활용해서 구역을 조정하고 구역 설계를 확정해야 되는데, 잠정적으로 정해진 구역을 갖다가 시장 잠재력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조정해서 구역별 시장 잠재력이 최대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A동의 필요 방문 횟수는 260이고요. 구역은 1로 해가지고 지금 시장 잠재력이 2.8억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게 2.8억 원이에요. B동이 3.9억 원이고요. C동이 1.9억 원이고 D동이 2.7억 원, E동이 3.3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부터 그 J까지도 이제 4.0, 3.0, 4.4, 2.0, 3.3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더하니까 A부터 E까지는 얼마 나왔어요? 14억 6천만 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FGHIJ는 방문 횟수는
960으로 줄어들지만 잠재력은 어때요? 16억 7천이죠. 그럼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지금 2구역이 더 시장 잠재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요 시장 잠재력이 이제 방문의 수는 그 1구역이 더 980을 가고 2구역은 960 가는데 실제로 시장 잠재력은 14억 6천인데 16억 7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어떻게 조정했냐면 C와 보세요. C라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C하고 뭐 바꾼 거예요? G하고 바꾼 거예요. C하고 G를. 그러니까 C가 지금 얼마예요? 1.9억 원이고 G가 3.05원인데 결국은 G가 1구역으로 바뀌고 C가 2구역으로 바꿔요. 바꿔서 14.6에서 1.9를 빼고 3.0을 더한 숫자 그게 15.7억 원이 나오는 거고요. 2구역은 16.7억 원에서 뭘 빼야 돼요? 3.0을 빼고 뭘 더해야 돼요? 조회로 뭘 더해야 돼? 네, 대답 못하면 내 수업을 안 따라오는 걸로 나는 간주합니다. 그렇지. 얼마? 1.9. 그러니까 그 2구역에서는 16.7억 원에서 3.0을 빼고 1.9억 원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15.6억 원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구역 1, 구역 2 처음에 잠정적으로 해놓고 나서 잠재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보니까 구역 1은 방문의 수가 아까 980이었는데 960으로 줄고요. 구역 2는 960에서 980으로 증가하는데 시장 잠재력은 이제 15.7억 원, 15.6억 원으로 해서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이제 처음에 균형 있게 만들어 놔야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성과 평가 같은 거 할 때 애초에 처음부터 시장 잠재력이 차이나게 준 걸 가지고 성과 평가하면 사람들이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균형 있게 하는 방법을 갖는 게 바로 이런 구역 설계 확정한 방법이다. 거의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이제 구역 설계와 보상 방법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구역별 차이를 감안한 보상 방법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상 컴펜세이션은 이제 고정급하고 성과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봉제와 같은 경우는 고정급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되게 구역 규정이 영업사원의 소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역의 업무량을 최대한 비슷하게 설계하게 되면 영업사원이 큰 반발 없이 영업 구역 규정을 자기들이 따라줍니다. 이제 성과급은 대개 우리가 커미션, 수수료라고 하는데 커미션 개념하고 보너스 두 개 형태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수수료 형태인 커미션을 하게 되는 기업이라고 하면 최대한 시장 잠재력이 비슷하도록 구역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반면에 보너스제를 하는 경우는 시장 잠재력에 따라서 할당을 달리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영업사원은 시장 잠재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구역 규정이 빈번하게 일어나야 할 경우에는 할당과 보너스 이런 것들을 잘 중심으로 해서 보상 방법을 결정하면 큰 무리가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구역 조정과 보상 방법입니다. 구역 조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 고객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이 바뀌었을 때 고객이 동의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계 이전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필요가 있고, 보상 방법은 이러한 그 관계 이전 프로그램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즉 기존의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고 있던 고객의 매출에 근거한 인센티브의 일부를 수령하도록 함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신입 영업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 전 구역에서의 수입을 보상 구조에 반영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1년 동안 전 구역에서의 수입의 80%와 현 구역에서의 수입 중에서 많은 쪽 중에서 이제 지급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구역을 바꾸더라도 과거의 구역이 결국은 그 고객을 자기가 확보해 놓은 거니까 그쪽에 대한 것도 이제 고려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한 것 중에서 그 영업사원한테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구역 조정에 대한 보상을 하면 큰 무리가 없겠다. 마지막입니다. 전속 대리점 체제로 움직이는 거 많죠.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전자제품 회사는 전부 다 이게 전속 대리점 체제에서 구역 설계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전속 대리점 체제에서 구역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전속 대리점 체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 구역 설계는 되게 두 개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전속 대리점에 대한 구역 설계입니다. 따라서 전속 대리점들이 활동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고, 자사 소속 영업사원들에 대한 구역 설계를 하는 방식은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어느 구역의 전속 대리점들을 본인이 관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전속 대리점 구역 설계가 왜 중요하냐? 전속 대리점에 관할 지역에 대한 제한을 하게 되면 이거 제한이 우리나라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상치가 되어서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따라서 회사는 지역적인 개념을 가지고 전속 대리점 체제를 구축하는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전속 대리점 구역 설계를 하는 목적은 그 커버리지를 갖다가 최대화하고 고객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그렇게 한다. 마지막으로 전속 대리점 구역 설계의 방향은 어떻게 가는 게 크느냐? 구역이 너무 좁으면 수익 창출이 어려워서 타 전속 대리점의 구역에 대한 침범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고, 반면에 너무 넓으면 시장 커버리지나 신규 구역 창출이나 자문적 영업을 실행하는 데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전속 대리점에 대한 영업 활동의 구역의 크기를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구역을 지속적으로 잘 변화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8장 구역 설계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